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닷컴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TV 시청한 애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첫 마디부터 많이들 많이 시청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코웨이고요. 예. 그 매수가는 76,500원에 30%입니다. 76,500원에 30%요? 예, 예. 네, 혹시 코웨이 매수하셨던 그 특별한 이유 있었을까요? 아니, 그 1인 가구 시대 저기에서 예. 그 안정적으로 그 계정이 계속 순증이 한다고 그래서 그 지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했는데 이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손실이 나서 아하. 이게 진짜로 계속 그 뉴스에 보면은 회사는 좋아지고 있다는데 예.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좀 걱정이 돼서 전문가님한테 상담 의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인분께 추천을 받으셨는데 안정적이라는 그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여의치가 좀 않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분과 지금부터 코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웨이입니다. 76,500원에 비중 제목 갖고 계시네요. 30%시거든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조금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어떻게 코웨이 지금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네, 코웨이 일단 종목 그 선정에 있어서 이게 투자의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 이 코웨이 같은 종목은 사실 저성장주죠. 뭐 아시다시피 이 렌탈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뭐 거의 성숙 산업이 되어 있는데 예. 성숙 산업인데 국내에서는 경쟁 심화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 같은 경우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다른 렌탈 그 품목을 좀 다변화하고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정수기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걸 위주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뭐 의료관리기라든지 뭐 전자레인지까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더 매출로 커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LG도 이제 정수기 렌탈 사업이 이미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과거에 전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삼성, LG 같은 기업들, 삼성은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LG는 렌탈 서비스, 특히 정수기 렌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 심화되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외형이 좀 커지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언급 주셨던 1인 가구 수가 많아지니 인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예를 들어 혼자 살더라도 정수기 놓고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매출이 좀 보존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1인 가구 시대가 뭐 내일 갑자기 폭증하고 내년에 폭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매출 성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이 부재한 산업 내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싸게 거래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학주 싸다, 네. 철강주 싸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거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할인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 퍼가 뭐 10배수다. 그러면은 그 10배 평균에는 성장 못하는 산업은 뭐 6배, 7배를 받고 예. 고성장하는 기업은 20배, 30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웨이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지속적인 안정적 매출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매출 이익을 보시면은 예. 2016년도부터 쭉 보시면 2,500억, 3,200억, 3,500억, 1년에 3,000억씩 순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도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 중인 기업은 맞는데 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은 높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5천억이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한 자릿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 이익은 성장하고 있지만 예. 이 기업의 주가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은 버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할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성장 요인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5년 전에 11배수 때 거래되던 주가가 10배수, 9배수, 8배수, 7배수 이렇게 계속해서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10%씩 늘어나는데 퍼가 1년에 한 배씩 낮아지니까 주가가 그냥 횡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에서 지금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5조 2천억입니다. 코웨이가. 예. 올해 지금 이제 결산 실적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결산 실적이 지금 나왔는데 PER 기준으로 보면은 6조 원대니까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ER 8배면 시장보다 싼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싼데 싼 이유는 저성장입니다. 예. 그러면 코웨이는 국내에서는 돌파구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나와줘야지 국내에서 성장 캡이 쓰여서 이제 더 이상 커지기 힘들고 인플레이션 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 그 말 그대로 렌탈료 정도가 좀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정도밖에 없다면 해외 쪽에서 렌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 시장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해서 아시아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는 전사 매출로 봤을 때 크지 않은 측면이라서 그 해외 쪽에서의 렌탈 서비스가 얼마나 구축이 되고 시장이 형성되느냐 이거는 도시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웨이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시장이 전부 도시화율이 낮은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예. 이런 도시화 국가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도시화가 됐을 때는 뭐 옛날 우리가 뭐 물 사서 먹는 거 생각이나 했나요, 그죠? 뭐 네. 물도 사 먹어 이랬던 때가 그렇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개인 위생이나 청결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아주 멀리 본다면은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식은 사실 그렇게 멀리 좀 막연한 미래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할인을 쉽게 제거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배당 수익률도 한 2%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우리 시청자님 작년부터 투자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76,000원대니까 요 제 가격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현재 이 주가 레벨로 봤을 때 코웨이가 애초에 한 8만 원에서 11만 정도 움직이다가 한 단계 주저앉았어요. 네. 박스권이 이렇게 낮아져서 한 단계 주저앉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저점이 여기고 그럼 여기까지는 안 간다. 그럼 바닥 현재로서 바닥은 한 6만 5천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저항권은 한 8만 한 3, 4천 원입니다. 그럼 예. 조금 더 잡았을 때 한 6만 5천에서 한 8만 5천 정도가 최대 변동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갇혀 있는 이 가격대를 벗어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쪽에서 눈에 띄는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전사 매출 대비해서 이 해외 쪽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테지만 그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예. 시청자님께서 코웨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1년, 2년, 3년 배당 먹으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도 크지 않고 리턴도 크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2014년도부터 코웨이 주가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한 8년 정도의 주가가 그냥 별 움직임이 없었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배당 수익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2%대 배당 수익을 취하면서 한번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실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면 사실은 코웨이 같은 종목은 성장에 대한 부재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세가 지금 좀 힘듭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뭐 쉽게 곧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힘든 장에서는 코웨이는 좋은 어떤 뭐 피난처 내지는 도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코웨이를 매도해서 변동성 확대 내지는 뭐 고퍼주 성장이 큰 종목으로 가서 모험하시기보다는 당분간 본전 내지는 뭐 기다린 시간 돈값이라도 받는다 생각하고 상단이 한 8만 원 정도는 한두 달 정도 이상 본다면 나올 수 있고 예. 그 한두 달 안에 시장이 크게 바뀔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하반기까지도 허들 게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8만 원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당분간은 좀 더 유지하시되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뭐 하반기 가서 양적 긴축한다 그래가지고 뭐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는 고성장주들의 매력도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코웨이를 팔아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이 예. 기회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코웨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만한 이 7만 원대가 계속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재 답답함을 그냥 못 이겨서 다른 쪽으로 섣불리 가시는 건 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고 리턴을 가져오는 거지만 당분간은 안전한 코웨이를 유지하시다가 네. 어차피 작년부터 가지고 오셨으면은 2,000원, 뭐 1,600원 정도의 배당은 먹고 가는 거니까 네. 본전 정도 유지하시다가 연말이나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시장이 막 분위기 안 좋을 때 예. 그때도 코웨이는 아마 크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때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자꾸 다른 주식 사니까 예. 이거 가지고 계셨다가 오히려 하반기나 해서 우량한 성장주들 뭐 전장 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교체를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투자 매력이 제한적이고 예. 위험도 제한적이므로 30%라는 안전자산 정도로 좀 유지하시되 그 유지의 이유는 이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시황에 대한 유동 현금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보시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은 저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전열님 코웨이 정말 자세히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파실 건 아닐 것 같고 좀 보유를 해보시고 매수가 부근 아니면 그 조금 위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고 그 시기는 하반기 정도 한번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때는 조금 더 기회가 있는 성장주 쪽으로 종목 교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뭐 하나 질문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보시죠. 그러면 상반기 내에 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내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그 본전이라 할까? 예. 그까지는 가능한 게 예상이 되는지. 전문가님 상반기 내에 한 매수가 정도까지 도달 가능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8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내에도 가능성은 있다는 점 한번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코웨이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보죠. 두 번째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지금 남겨있는 종목이 도키도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콜마 B&H 들어와 있습니다. 자, 5만 원에 5% 비중. 비중은 많지는 않으신데 가격이 높네요. 손실 크고 비중 적어서 방치를 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가격에서 손절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건무 전문가님, 콜마 B&H 지금 들어와 있는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참 고생 많이 하셨다가 오늘 장에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매수가 근처도 사실 못 갔습니다. 자, 전문가님, 콜마 B&H 지금부터는 어떻게 전략을 마련할까요? 네, 일단 주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최근에 주가가 흘러내렸던 위치에서 적점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대 거래량의 움직임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3만 원 선에 대한 가격 지지가 꾸준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위치했을 때 더 이상 빠질 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7만 3천 원 근처까지 움직였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가격 하락 부담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격 지지가 꾸준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시청자님의 질문처럼 손절에 대한 위치 고민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회복되는 걸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다만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화장품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시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했을 때 가장 회자가 될 수 있는 거는 화장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한창 좋았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방한 외국인에 대한 수치가 점차 계속 확대되고 있었을 때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은 이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 위드 코로나, 코로나 종식 이런 단어에 아주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역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된다라면은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탄력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이 주력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느 일정한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건강보조식품 기반으로 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들어와 있는 뭐 국내외 다단계 업체들 중에서 단일 상품으로 해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군이 콜바 B&H가 공급하고 있는 애터미의 해모임이라는 면역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약 건강 보조 식품인데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사태 환경 속에서 가장 큰 수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감되고 화장품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때문에 주가 하락은 경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면역 치료제, 면역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아니 그러니까 기업 재무 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상당히 계속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저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이 면역 약품이 많이 팔렸다라기보다는 뭐 큰 계기가 되긴 했었지만은 상당히 인기몰이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아마도 계속해서 좀 인기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인제 중국 쪽 안에서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 해제가 된다라면은 많은 소비 제품들에 대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거든요. 과거에 이 콜마 B&H가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또 새로운 모멘텀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중국 소비재 종목들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면은 콜마 B&H에 대한 시장 영역 확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도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이 음복을 해봤는데 한약에 대한 성분이 있다 보니까 중화권에 대한 진출도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둔다라면은 콜마 B&H에 대한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브레이크는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5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이 라인 때까지 회복은 정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좀 구상을 해본다라면은 저는 오늘 양봉이 좀 아쉽게 보일 정도로 최근에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텼는데 이 구간 안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확 낮췄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5만 원대까지 위치도 여전히 가격 갭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한 5%의 비중만 더 담아도 가격은 상당히 낮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오늘 양봉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조금 두었다가 34,000원 언더로 가격 기회가 온다라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전략도 준비하셔도 괜찮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이 반등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어떤 섹터에 대한 경기 순환으로 돌아오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실적 발표 잘하는 기업들이 또 주가 반등이 빠릅니다. 콜라 BH는 실적이 좋아질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34,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다면은 4만 원 초반대 가격대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4만 원대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좀 기다려 준다라면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좀 전략적으로 단가 낮추는 전략 준비하고 가격 회복을 좀 보신다라면은 큰 손실 없이 그리고 매수가를 회복하면서 주가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평균 단가, 조정된 평균 단가에 주가가 회복된다라면은 저는 여기에서 좀 주가 종목 교체 혹은 다시 재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업이 올라오는 것에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손절하지 말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자. 그리고 조정된 단가에 주가가 회복되면은 종목을 그때 가서 교체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평균 단가를 좀 낮춰 가셔야 되겠습니다. 34,000원 아래의 주가가 오게 되면 비중 좀 늘리셔서 단가 낮추시고 그 이후에 4만 원대 정도는 충분히 쉽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매수가 부근까지 오게 되면 그때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도키도키즘의 종목 진단 콜마 B&H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또 유튜브 종목인데 임준현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27만 1,500원. 그런데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60%입니다. 왜 이리 오르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중도 많아서 손절도 추매도 힘든 상황에서 본전가까지 올련지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김동현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 쪽으로 갈 때 됐다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좀처럼 잘 안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 이제 어느 순간 좀 손실도 커지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자동차는 뭐 시장이 더 좋아져야 되고요. 네. 경기 회복해야 되고 지금 자동차 업종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액면이지만 예. 저는 그 속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주가 상승이 오너 일가에게 지금은 득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현재 그 출자 구조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지배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정의선 부회장인가요? 지금 회장인가요? 현재 회장인가요? 네. 네,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지분율이 1% 미만입니다. 예. 모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인 오너로서 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추가 인수를 할 것이다. 네. 관계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블록식으로 인수를 하든 최근에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을 했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재원으로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서 아주 큰 요인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지배구조 개선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지배구조 개선은 재벌 구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현대차는 지금 재벌 기업으로서의 이런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비스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모비스를 매입하는 비용이 많이 나겠죠. 뭐 그러면은 주가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예전에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서 봐왔죠. 네. 누가 뭐 언론에서 기사 쓰고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네, 사실 현실이고 그것이 그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이게 외국인들 입장인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런 거지. 현대모비스가 전장 쪽에 대한 뭐 캐펙스도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 이외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장 쪽에 대한 전반적인 모듈도 늘어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지만 근데 쟤네들은 현대모비스 주가를 부양 안 할 거야. 네. 이런 당분간은 이런 게 외국인들의 시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 팔죠.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근래 몇 년 내 제일 낮거든요. 34%입니다. 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지금 이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율인데요. 2019년도 48%, 지금 현재 34%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재벌 기업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배구조, 네. 그러니까 현대 정시 일가의 그런 지배구조로 봤을 때 정의선 회장의 지배권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비스는 시간은 좀 더 걸린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아. 예, 뭐 이게 이제 공급망 이슈가 완화가 된다고 해서 예. 함부로 쉽게 가지 못할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사실 본질로 돌아가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해소가 되고 나면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네. 기다림은 좀 막연하지만 오래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60%고 계속 들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주식 비중이 지금 이 종목 비중이 너무 높은데 네. 이건 우리 시청자님의 결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만 원, 7만 원이라는 가격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이 지금 정도의 그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전장 쪽에 모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나중에 인적 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시나리오 중에서 모비스도 인적 분할해가지고 사업회사 기존 회사 하고 뭐 몇 개 찢어서 그걸 이제 지주사로 합병하는 네. 이런 안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 감안하면은 사실 비중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적 분할하고 두 회사로 상장했을 때 그 두 회사의 합산 가치가 과연 현재 가치 이상으로 보존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60%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아마 못 팔 겁니다. 모비스를 60%를 사셨다는 거는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 성향이거든요. 네. 이게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종목 선택에서 보면 안정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데미지가 와 있는 건데 그렇죠. 지배구조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쉽게 드릴게요. 뭣도 모르고 올라갑니다. 네. 정말 이거는 모비스 주가가 별로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지배구조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되게 바뀌겠지 하면서 기계적으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바바박 한번 튀거든요. 예. 그때 저는 파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시동을 슬슬 거는 것 같아요. 하려고 예. 시동을 거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한 번씩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올 때 네. 팔아야 되지 않을까. 비중을 줄여가는. 네. 그리고 차후에 충분히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정의선 회장 위주로 이제 완전히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제거가 되니까 그때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당분간은 제가 볼 때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전반은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가 해소 제거될 때까지 캡이 좀 씌워져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본격적인 반등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이슈가 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점차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연결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예, 89만 원에 30%요. 89만 원에 30%요. 예. 예, 어느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게요. 76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대응 전략 좀 바로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건무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주가 어느새 좀 많이 내려왔는데 89만 원에 30% 갖고 계시대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이제 주가 위치 보면서 매수한 가격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만 원대 가격대가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좀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나쁘게 진입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가를 좀 과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한 추세를 그리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1월 달, 2월 달에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도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현재 위치에 비해서 뭐 지금 중이시지만은 나쁜 가격대 아니었다. 충분히 매수하셔서 보유하실 만한 가격대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살펴보니까 주가에 대한 차트적인 흐름이 다중바닥을 연출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가격대가 아주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상단에 있는 가격 위치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번에 기회에 내려왔을 때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신규 접근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온다라면은 저는 이 구간 안에서는 일단 비중 조절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30% 비중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한번 80만 원 혹은 70만 원대 기회가 있다라면은 매집하는 전략. 이렇게 전략하신다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가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하는 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면은 그냥 매수하신 가격대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장기 성장 종목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달받은 자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캐파 능력을 키우는데 재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3공장에 대한 가동이 잘 돌아가고 있고, 벌써 3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공장 증설이 되었고, 올해가 되면은 4공장에 대한 부분 가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목표는 연중에 완전 가동을 기대도 해보고 있긴 한데, 아마도 내년쯤 되면은 완전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2개를 가동시켰을 때도 세계 최대 규모로 이야기 평가를 받았었는데, 3공장 때 세계 최대 공장 가동률 보여줬고, 근데 여기에 4공장, 여기에 올해 연중에 5공장 착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CMO 위탁 생산 체계에서 정말 큰 캐파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대기되고 있는 수주 물량들이, 가동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5공장까지 늘렸을 때 그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봤을 때 최근 몇 년 동안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셨거든요. 바이오 시밀러의 대부분의 약들은 항암제 그리고 혹은 관절염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약품군들이 기존의 신약에서 특허 만료가 내후년까지도 계속 줄지어 있어요. 이제 그런 약품군들에 대한 이제 복제약이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더 풀리게 될 텐데, 그러면은 위탁 생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거 봅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크게 보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군들과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서는요, 자체적으로 독점적으로 단독으로 약품을 신약 개발하고 시장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출품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 건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해서 공동 신약, 공동 개발, 공동 생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커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이 위탁 생산에 대한 체계를 가장 또 이 최고 기술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쌓여 있는 수주 물량들, 앞으로 열리게 될 수주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그렇게 나쁜 가격대 아니었습니다. 1월 달, 2월 달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고, 어떻게 보면은 더 사도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현금에 대한 여유가 좀 있다라면은 좀 더 사셔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제약바이오세타를 좀 강조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이런 표현 가끔 합니다. 될 놈 될. 될 놈은 된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고 있으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접근했을 때 적어도 신고가 돌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상징적인 가격이 될 수 있지만은 100만 원 선은 돌파하는 거 기다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녀님 방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을 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김동현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시간 관계에서 좀 심플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시장에 대해서 대처하지 말자는 저는 의견이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미국 갑자기 전쟁하는 분위기 결코 아닙니다. 네. 상황을 미국이 키우고 있잖아요. 예. 총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자꾸 미국이 키우고 있다. 이건 정치적 플레이고 외교적 플레이인 거죠. 예. 그건 뭐 별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긴축에 대한 우려는 1월 달에 일단은 상반기 걱정은 저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네. 1월 0.5% 3월 인상 걱정 정도까지를 저는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5월 다음 회의가 이제 3월 중순에 있고 5월 초에 있고 6월 중순에 있거든요. 저는 5, 6월 회의까지도 그냥 네.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 이제 키워드는 0.5%가 아닙니다. 예. 양적 긴축 언제 하느냐. 금리 인상은 3월에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 뭐 오히려 막 금리 인상에 너무 뭐 히스테리 가지시는 것보다는 네. 시장이 3천 넘어가고 이건 쉽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조정장이고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장이 일단 2,600대에서 멈춰서 박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시황은 딱 놓고 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비슷비슷한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시황 대응하지 말자는 쪽이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폭과대예요. 대부분 낙폭과대고 그 낙폭과대 선봉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추세주군의 선봉에 지금 반도체들이 지금 슬림화되고 있는데 뭐 종목들 실적이나 너무 많이 떨어진 건 서둘러 팔지 말고, 제가 아까 한 5, 6월까지도 박스가 할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은 반등의 기간이 5,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시 떨어질까봐 막 공포감에 휩싸여서 오늘 팔아야 되나 내일 팔아야 되나 하는 구간은 저는 아닌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일비할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건모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항상 같은 이야기 많이 건네드리고 있는데 지수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종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도 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장중에 좀 변수가 나타나긴 했었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했을 때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좀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바로 어제, 이토마토에서 새로 9시에 이 프로그램, 개편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J라고. 여기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러시아의 일부 이 철수 이야기로 나온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긴장감이 100% 해소된 건 아닙니다. 오늘도 사실 좀 민감하게 좀 반응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반문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에 또 미국의 위치까지 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야기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수에서는 저가 매수세의 부분들을 종종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빠르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저는 뭐 미국과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한 가지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가속도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도라든지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어제 FOMC 의사로 나왔을 때 이미 예상된 이 FOMC에 대한 내용들, 연준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했다라는 측면으로 어제 미증시가 장 후반에 되살아나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노출된 악재 반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면은 지수에 대한 속도는 좀 둔하더라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라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고 있느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가장 먼저 선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하방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이 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보니까 실적 좋고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를 확인하고 있는 섹터들은 반도체, 2차 전지, 전장 부품 이런 IT 색깔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적극적인 매매 자세에서 IT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략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